첫 번째 발표는 고석규 목포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근대 행정구역 개편과 도창지역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익을 준비했으니까 말씀드리고 것 같아요. 목사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네요. 도저히 한국을 시작했던 1923년도에 거칠 때까지 생각할지 다루면서 물론 그 중에 전라도 번역의 중요한 교사분 의적 교사를 다루고 대학가는 이제 교사의 선생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시작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지방적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동아국민혁명 직후에 8도제에서 1도제 그리고 다시 13도제로 개편되는 것이 근대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방제도라고 하면 분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것은 도를 때 생기긴 하지만 그것이 정착되는 건 조선시대거든요. 그래서 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제 근대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대 행정구역 개편은 8도제에서 23도제, 다시 13도제,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데 이 13도제가 사실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3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지방제도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좀 왜곡이 많이 됩니다. 그 왜곡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방제도는 군현 중심이거든요. 군현 중심인데 일제강점기 때는 이것을 도와 면 중심으로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방을 통제하기가 훨씬 용이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특히 이 면제를 강조했죠. 면. 그래서 우리가 뭐 면장, 면석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 일제를 거치면서 그런 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의뢰받은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원래 도와 군현 그리고 멸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부수적인 역할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근데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 도면을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군현이 있었습니다만 역할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광역 시도와 시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군현제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현재도 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그래서 일제 때의 지방제도에 대한 왜곡을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벗어났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근대 행정구역 개편이 일제 때는 시민 통치 목적으로 왜곡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방자치권을 박탈하고 면제를 실시하는. 그래서 그것을 일제 당시에도 기괴한 지방제도라고 불렀습니다. 뭐 이런 지방제도가 있냐라는 식이었겠죠. 그래서 이 군현 중심의 지방제도가 도군현, 이게 조선시대 때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현의 역할이 축소되고 도면 중심으로 개편되고 91년 이후에 다시 광역시도 시군 중심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제에 대한 성립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이 도의 역사는 구주 오소경을 정비하면서 처음에는 주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물론 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전부 다 이제 군현 단위로 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전라도는 전주와 무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남도와 북도로 구분되어 있었죠. 이것이 이제 고려 때 가면 고려 성종 때 10개의 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10개의 도. 그래서 그 관내도, 중원도, 하남도 등등 해가지고 10개의 도가 생기고요. 하지만 이때의 도는 어떻게 보면 명색만 도지 주현을 통할하는 상급 지방 행정기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존재는 있긴 있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아까 그 전라도에 그 총 10개의 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도와 북도가 있는데 이 위의 것들을 강남도로, 이 위의 것을 해양도로 해서 이렇게 강남도와 해양도로 정리가 됐었는데 그것을 현종 9년에 알다시피 두 개의 즉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됐죠. 이게 이제 전라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1018년이 전라도의 탄생이고 2018년에 전라도 탄생 100주년에서 전라도 천년사도 내곤 했습니다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강남도와 해양도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게 합쳐져서 전라도가 됐고 이 전라도는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5도 양계라고 그랬는데 그 5도 중에 전라도가 가장 먼저 생겼고 그 모습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5도 양계는 전라서의 교주, 양광, 경상도인데 경상도 같은 경우는 1314년에 그 이름이 나타났고요. 전라도는 1018년에 나타났고 이런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 팔도제가 생깁니다. 이건 그 팔도제라고 하는 건 너무 익숙한 그런 지방제도죠. 이런 조선 팔도제. 이게 이제 태종 13년에 각도고을의 이름을 고치면서 팔도제로 정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조선의 그 팔도제는 팔도가 관할하는 군현 조직은 부, 목, 도부, 군현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위계가 다른데 그러니까 업격의 차이가 달랐지만 고려와 이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고려 때는 이제 주현 속현이라는 상하 관계가 있었지만 조선시대 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업격의 차이는 있지만 다 동등한 그런 군현이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찰사라고 하는 게 세종 12년에 관찰사로 명칭이 정리가 되고 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그래서 조선은 중앙정부가 있고 팔도와 군현으로 이어지는 일원적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1895년 한말에 와서 23부제로 개편이 됩니다. 1895년 5월 26일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서 조선전기 이래의 팔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공포합니다. 23부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선 제도죠. 23부제 들어보신 분 잘 모르실 거예요. 23부제라고 하는 게. 근데 23부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라도를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있고요. 또 거기에 전라남도에서 광주광역시가 생겼다가 최근에 다시 합쳐가지고 전남 광주 특별시가 생기는데 하여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만 이 당시에는 전라도가 3개로 나눠졌었어요. 전주부, 나주부, 남원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1895년에 23부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건 동학농민혁명에서 제기된 문제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이니까요. 그 이듬해 바뀐 거죠. 대부분이 이제 지방재정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면서 이 조세 부과 문제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23부제라고 하는 것이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3부제로 개편하게 되면서 이제 내부 청의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8도로 나누니까 도가 관할하는 구역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소구역으로 좀 나누자 해서 23부제가 나왔던 거죠. 또 한편 각 읍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군현의 숫자가 300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300개가 넘다 보니까 이 군현들 간의 편차도 많고요. 큰 군현, 작은 군현.
그래서 이게 조세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형평성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인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행정기관의 운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3부제를 설치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부제를 하면서 당시에 그 왕이, 그러니까 당시의 왕이 조칙을 내린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 왕조의 지방제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팔도제가 완전히 훌륭한 것이 못 되다 보니까 주현이 일정하지 못하고 필요없는 관리가 많아서 가혹한 세금을 거두는 등 폐해가 백출해서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등등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이기도 했죠. 바로 이런 지방재정 문제가. 따라서 그런 지방재정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3부제를 실시한다라는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칙령의 제1조가 전국을 나눠서 23소의 행정구획으로 하고 왼쪽 것 같이 각부를 둔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같은 군이지만 이 부, 목, 군, 현 등 명칭이 다양했고 뭐 부윤, 목사, 부사, 군수, 서윤 등등이 많았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전부 다 합쳐서 수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23부제는 그것을 전부 똑같이 그냥 군이라고 명칭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 행정구역으로는 어떤 획일성, 통일성을 구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읍의 명칭을 군이라 하고 그 읍의 장관을 군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바꿉니다. 23부제 때. 그래서 23부제 개혁의 핵심은 대구역주의인 팔도제를 소구역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모두 군으로 단일하는 거, 그 다음에 관찰사와 군수만으로 이원을 하고 군은 또 5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방행정구역은 가세 중념을 막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23부제는 1895년 윤 5월부터 96년 8월까지 약 14개월 동안만 존재했던 지방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의미를 크게 평가하기에는 시행 시기가 너무 짧았죠. 그리고 군의 수를 줄이려고 했는데 막상 줄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갑오개혁기의 변화의 방향, 즉 광역 단위의 수를 늘리고 군의 수를 줄이는 방향의 지방행정 개편의 기본 기조는 그 이후에도 유지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3도제가 됐으니까 23부보다는 작아졌지만 대신에 8도보다는 늘어났죠. 8도보다 늘어났으니까 광역 단위 수를 늘린다라고 하는 그 목표는 이루어졌고, 군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된 것은 역시 군의 수가 실제로 줄어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행정 개혁의 방향은 일치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한편 23부제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바로 이듬해에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만한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혹시 내년에 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누군가가 좀 더 좀 정치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여기서는 23부제의 관찰사가 일괄 임명되었는데 기존의 관찰사로 23부제의 관찰사가 된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고 전부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러고, 다만 그 중에 5군데가 동학농민군 진압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관찰사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동학농민혁명을 그 후에 진압하고 안정하고 하는데 지방행정제도의 개혁이 하나의 목적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다시 말하자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탄압 국면에 이어서 강압적으로 중앙 권력이 지방의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획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때 즉 23부제 때의 전라도의 행정구역 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 남원, 나주 3개로 나뉩니다. 물론 이때는 제주도 전라도였기 때문에 제주도 들어갑니다만 지금 그 대상이 되고 있는 흥덕, 고창, 무장은 전주부 소속인데 이때는 영광도 전주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이 무장, 고창 여기가 거의 같이 움직였어요. 지금 현재로는 행정구역으로는 남도, 북도로 나뉘지만 조선시대 때는 이 남도, 북도로 나뉘는 게 1896년이니까 그 이전까지는 남도, 북도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광과 무장의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구역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영광, 무장, 고창도 이게 전주부고 이게 나주부고 이렇게 길쭉하게 전라 좌도인데 전라 좌도 쪽으로 이어진 게 남원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순천, 광양, 여수가 다 이쪽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원이 이적 지역의 핵심 중심지였죠. 이제 이게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내용들입니다만 아주 간단히만 썼습니다. 뭐 여기 보면 뭐 고창이나 그 흥덕에 동학농민군이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다만 민보군이 무장해서 체포한 사람들을 보면 이 고창이나 흥덕보다는 이건 통합 전에 고창을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무장의 동학 조직의 규모가 훨씬 컸다. 알다시피 무장기포도 이 동학의 어떤 선도 역할을 했고 손아중의 중심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 무장 쪽이 그 역할이 훨씬 컸고 고창과 흥덕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있었지만 거기는 거꾸로 민보군의 활동이 더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록이나 추의록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제강점기 때 부군면 폐합을 논할 때 무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듬해에 있게 되는 13도제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알다시피 불과 1년 만에 13도제로 개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5도, 즉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평안도, 저쪽 함경도 이쪽을 남도, 북도로 나누니까 8개에서 늘어나서 13도가 되는 거죠. 남도, 북도로 나뉘어서. 그래서 다시 도제로 돌아갔고 세수의 균형을 위해서 남북도로 나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좀 얘기하자면 청의선의 개정을 13도로 개정하자라고 하는 청의성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전국을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 해서 전라북도 1등, 전주군, 남원군 등등 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을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1896년 관보, 그 다음에 칙령 397호, 그 다음에 칙령제 칙령제 35호, 칙령제 36호로 이제 13도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여기 이 13도제의 의의를 얘기한다면 23부제에서 의도한 광역 단위의 세분화, 관할 지역의 축소, 군 단위 위격의 동등화 이것은 그대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부목이 설정되었지만 군으로 단일화 체제는 유지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고 월경지나 견화상 입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군의 경계도 바뀌었다. 그리고 지방구역 정리를 통해서 군세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목표도 달성했고 특히 이 13도제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도 이걸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건 23부제를 실시한 게 갑오개혁 때 일본의 입김이 좀 강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왜 일본 애들은 자기들이 강점을 해놓고 13도제를 다시 23도제로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13도제는 그 후에 계속 유지가 돼서 오늘날 지방행정제도의 기본이 되고 있죠. 그래서 13도제는 한국 근대 지방행정구역 체제가 성립하는 기본 틀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지방제도 개혁은 동학농민혁명으로 폭발했던 당시 향촌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책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선 8도제에서는 이제 남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좌우로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순천 쪽 영어 도회소 관련된 거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금구 출신 김인배가 순천에 가서 영어 도회소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남원하고 순천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의 전라도를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남북도의 관점이 아니라 좌우도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있는 자리에서 봤을 때 왼쪽이 좌도, 오른쪽이 우도입니다. 그러니까 해남에 있는 게 우수영이고요. 여수에 있는 게 좌수영이죠. 좌수영, 우수영 아시죠? 그렇게 좌우가 나뉩니다. 그렇게 보면 우도에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바다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야지대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세수가 많이 나오는 곳들이 우도에 속합니다. 대신에 좌도는 남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개 산간지역이잖아요. 산간지역이라 세수 부분에서는 불리한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구역을 좌도, 우도로 나누면 좌도와 우도의 경제적인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남북도로 나눠야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거고요. 이거는 그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호남 전도인데, 호남 지도에 아예 전라, 우도와 좌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좌도와 우도가. 그리고 그 동학농민혁명의 그 경과 과정을 보더라도 1차 봉기 때는 기포에서 전수성 점령까지 움직였던 지역은 전부 전라 우도입니다. 전라 우도에서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전라 좌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계남과 김인배가 춘천과 남원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건 전라 좌도 중심으로 움직인 거죠. 그렇게 움직이는 게 당시에서는 일반적으로 편했던 동선이죠. 그래서 이 전라좌도의 김계남과 아까 얘기했던 김인배 영어도에서 부분을 여기서 간단히 얘기했고요. 이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행정구역의 측면에서는 남북 구분이 더 일반적이었다. 그건 왜냐하면 세수의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남북으로 나누는 게 공평하다고 봤으니까요. 그래서 신라 때도 전주와 무주로 구분했었죠. 고려 때도 강남도와 해양도로 구분했어요. 팔도제 때는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목으로 구분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남북으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생활권으로는 좌우도의 구분이 편리했지만, 예를 들면 대동폭 같은 것들을 운영할 때 전라 좌도는 산군으로 쳐서 그 군포로 포로 받고요. 전라 우도는 그 읍군으로 치니까 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금을 거두는 방식 자체가 달랐죠. 그래서 생활권으로는 좌도 우도의 구분이 편했지만 국가 관리 측면에서는 남북의 구분이 더 용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그 고창이나 영광이나 한평이나 그쪽은 지금도 용이하지만 이 동서로는 불편하잖아요. 동서로는 좀 불편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흥덕, 고창, 무장군의 소속 변경인데요. 이 전라남북도로 나눌 때, 이 고창, 흥덕, 무장은 전부 전라남도에 속했습니다. 남도. 그리고 등급은 무장이 2등급이고요. 흥덕이 3등급, 고창은 4등급. 사실은 고창의 등급이 제일 낮았어요. 요건 이제 지도상으로 표현해 본 건데요. 그 흥덕, 무장, 고창, 그리고 구례는 처음에 나눌 때는 전라북도에 속했었어요. 구례.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흥덕, 무장, 고창, 영광이 한 묶음으로 다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죠. 이 흥덕, 고창, 무장은 남북도로 오가면서 변화무쌍하게 그 소속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06년이 되면 소속이 조금 다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장, 고창, 흥덕이 전라북도로 가고요. 구례가 전라남도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남북도 구분이 1906년에 자리 잡게 되죠. 이렇게 된 데는 아마 세수 균형을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1906년 전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그 지세 수입 비중이 9.9하고 15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그래서 전라남도에 비교적 그 등급이 높은 무장, 흥덕, 고창을 전라북도로 넘기고, 구례는 별로 그 4등급이었거든요.
그것을 남도로 넘기면서 세수의 균형을 어느 정도 취하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6년 이후에는 나타나는 모든 관공서의 기록에 부장, 흥덕, 고창은 다시 전북으로, 구례는 전남으로 소속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무서라든가 재판소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꼭 군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군의 어떤 그 권리에서 이런 것들을 분리해 가는 게 그 한말 이후 일제 때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수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걸 점점 떼어냈죠. 그래서 군수가 가지고 있던 권한에서 재판권도 떼어내고 세금 걷는 것도 떼어내고 경찰권도 떼어내고 그러니까 군의 기능은 점점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굳이 재무소나 재판소나 경찰서를 군과 일치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판소는 흥덕에 두면서 흥덕, 고창, 무장을 다 관할했고 경찰서는 뭐 아무래도 경찰을 더 중시했으니까 각 군마다 하나씩 따로 두고 재무서도 고창군이 무장군을 관할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독특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일제강점기의 지방제도는 1기, 2기, 3기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근데 핵심은 1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2기, 3기로 나눠가면 이제 지방자치권과 관련된 문제로 특히 면과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이 됩니다. 대한제국기 때는 그래도 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치적인 기능, 면회나 향해 같은 것들을 가급적이면 인정하려고 했지만 일제는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죠. 그래서 면을 단순한 하부 행정구역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런 방침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이후 발표한 지방관 관제에서 각 부분에 면을 둔다라고 명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군면 통폐합을 하고 17년에 조선 면제를 시행하고 하면서 군과 면의 통폐합을 통해서 행정구역 간 편차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재편해서 식민통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지방제도 개혁이 있게 되고요. 19년에서 30년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3.1운동 때문에 그렇죠. 지방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뭔가 자치의 권한을 줘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런 것들을 합니다만 사실은 형식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협의회나 평의회 같은 것들을 두긴 했지만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30년대에 가도 이제 면제, 도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전부 다 식민통치를 용이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변화의 핵심은 9년보다 도면 중심으로 이동한 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9년제의 전통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방제도였다면 이제 군에서 면으로 중심이 이동이 되었고 그래서 식민통치에 적합한 말단 행정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군수는 단순한 행정관으로 연모하게 되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거의 없었던 도 그리고 일종의 방위면이었던 면 그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오는 게 일제 때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914년에 구면 통폐합이 있게 됩니다. 이때 14년에 구면 통폐합은 사실 엄청나게 큰 개혁입니다. 뭐냐면 317개 군이 220개 군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날아갔죠. 그 다음에 4,322개의 면이 있었는데 그걸 2,522개의 면으로 줄입니다. 거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독리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지방제도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변화였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이제 1913년에 당시 총독이 이런 총독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통폐합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폐합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방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기준들을 조금씩 수정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13년 5월에 정무총관 명의의 내무부 통첩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통합의 어떤 기본 원칙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40방리 1만 호를 표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한 군을 가급적이면 쪼개지 말아라. 뭐 그런 거고 군민의 화합을 결여하거나 시정상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 뭐 등등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913년 말에 이제 최종적인 그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통폐합의 최종적인 그 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알다시피 고창군에 이제 고창, 무장, 흥덕이 고창군으로 통합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이제 한편 면의 통폐합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면에도 여러 가지 호수와 면적 기준으로 통폐합을 이루는데 꼭 그 기준에 다 충족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면은 4방리, 호수는 800호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통폐합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면장을 두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면이라는 행정 단위는 있었지만 면장이 국가에서 임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면장이 그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면장 자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면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히 자격이 불합리한 자들, 즉 무식한 면장들이 많다. 그래서 군을 물러나고 10개의 면장이 모이면 글자를 아는 면장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참 걱정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훗날에 가면은 이 면장들이 조금 아니까 이제 모르는 그 면 주민들을 자기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막 이렇게 그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면장 자격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총독 의견 중에도 면장 자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조금 그래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 거는 면장은 벽을 바라본다 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는 이 조선시 그 일제 강점기 때 면장의 자격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통합 고창군의 탄생인데 이게 고창군의 연역을 쭉 백제 때부터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표 정리한다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흥덕 고창 무장이 여기 보면 막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전라도로 갔을 때도 이게 고부군이 됐다. 흥덕과 고창이 고부군 소속이었다가 장사 무송이 다 영광군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가면 흥덕 고창 무장은 다 나주목 소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23부제로 가면 또 다 전주부 소속이 돼요. 그다음 13대로 가면 또 전라남도 소속이 되고 1906년에 비로소 전라북도 소속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고창과 흥덕은 조선시대 때도 이미 통합 대상이 되었었어요. 통합을 시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창과 흥덕은 고려 때 잠시 겸해진 적도 있었고요. 또 무장현은 알다시피 장사와 무송 두 개가 합쳐져서 무장현이 됐죠. 그러니까 이미 무장현은 두 개의 현이 합쳐져서 무장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 최초로 읍성이 쌓였죠. 지금 무장읍성 축제를 한다는데 그 무장읍성이 전라도에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읍성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장읍성을 만들었고 그것을 만든 이유는 왜구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장의 군사적인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조선시대 때 왜구를 방어하는 데의 역할도 무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고창과 흥덕의 관아들은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무장은 무사했어요. 무장은 불에 타지 않았어요. 그것도 무장읍성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장이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핵심적인 지역이었는데 바로 농민군들이 읍성을 지켜준 겁니다. 농민군들이 읍성을 불태우는 걸 반대를 했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니까 이것도 좀 무장읍성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고창군은 연역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경계지역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남도와 북도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말하자면 이제 남도 북도의 어떤 연결 역할을 거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고창이 이제 전라도 전체에서의 어떤 전라도 전체 동부권의 핵심적인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통합 전에 무장고창 운동의 지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됩니다. 세 개. 무장고창 운동. 이것만 봐도 무장이 엄청 크죠? 두 개 합친 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창을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전라북도 장관이 무성이라고 이름을 줬었어요. 무성. 그래서 그 군정 소재지를 이제 고창군 읍내로 정하지만 이름은 무성 또는 흥성이라고 해서 이 무장이나 흥성을 좀 이름에 내세우는 그런 형태의 개념을 가졌었고 또 한때는 고부, 정읍, 흥덕을 합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 고창으로 통합이 결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무장군에 거주하는 이시다마스조하고 김영군 등이 연명으로 그 무장군 내에 존치를 바라는 청원서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1213명이 청원했다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청원이었죠. 그렇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이 무장군의 반발은 나름 근거가 있었죠. 1912년에 그 자세히 보고한 거에 의하면 이제 당시에 뭐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즉 27개 군을 20개 군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 조사의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부군 구역 변경에 관한 조사 회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조금 정리해 보면 폐합 전에 흥덕, 고창, 무장 세 군의 형편이 나와 있는데 뭐 알다시피 이 무장의 그 인구나 또는 경제 면적이나 또는 지세나 이런 것들이 그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무장군이 군세가 강하죠. 그리고 이 계획 안에서는 1911년에는 흥덕을 고창군에 합하고 무장은 독립하는 걸로 그렇게 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창으로 합쳐지고 그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저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고창군은 이제 이 전라북도는 전부 을 등급 이하만 있습니다. 갑은 없었어요. 그래서 고창도 당시에 을 등급이 됐고요.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현재 이런 식으로 그 지도가 바뀌어왔고 이제 고창은 이쪽이 무장면 지역, 이쪽이 고창 지역, 이쪽이 흥덕 지역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 부분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일제 때 이런 그 식민지 편을 만들었고 여기 보면 그 면장의 악정에 못 이겨서 조상의 옛 땅을 벌어버리고 도망갔다 하는 식의 얘기인 것처럼 일제강점기의 면정과 면석이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고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 때 면제를 실시한 속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지방 자체가 기괴한 지방제도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식민지역 지방제도의 유죄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년제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과 동시에 지금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인 지방자치가 많죠. 전라북도도 전북 그 특별자치도잖아요.
근데 이런 특별자치도를 붙인 게 알다시피 그 제주도, 그 다음에 강원도, 그 전라북도 뭐 그렇게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였고 최근에는 이제 그 전남 광주 특별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정부에서 이제 5국 3특 정책을 취하긴 합니다만 그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는 지역들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뭐냐? 소멸위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소멸위기 지역에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면 소멸이 해소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전부 소멸위기 지역에 특별이라고 붙여버리면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소멸의 다른 이름이 되면 안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록 국가중앙연구원 명예 교수님께서 중앙민혁명 전후 흥덕의 지역 상황과 향기 동향, 강남 북시가의 고문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전후 흥덕 지역 상황과 향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가 거시적 서술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좀 지역 내부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미시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내부 계층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침 흥덕의 담양국시 공문서가 200여 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관문서와 사문서가 적절히 섞여 있어서 감사는 지방을 어떻게 통치하려고 했는지, 수령은 그 실제적인 행정을 어떻게 담당했는지, 그리고 향리들은 실무를 임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고 백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런 상호 관계들을 좀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양국시 고문서를 이번에 좀 자세히 탈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감사가 이게 순차사라고 되어 있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지금 흥덕 수령에게 밑에 흥덕 수령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감결입니다. 공문서인데 이 전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결은. 다만 감결은 좀 강제성이 굉장히, 전령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다면 감결은 좀 강제성이 강해서 감도 일시 선즉 치보 의당자라라고 꼭 끝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문이 도착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빨리 보고를 하라라고 해서 공문을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보내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도착했으며 또 그 뒤에 상황이 확실히 어떻게 되는지 그런 확인을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다른 뒤에 볼 전령과 달리 언제, 몇 월, 며칠, 그게 무자년 9월 17일 진시에 보냈다. 그래서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만약 이것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체됐다든가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수령, 흥덕 수령이, 이게 관이라고 쓰였는데, 흥덕 수령이 그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면임이나 서원, 서원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서원이나 면임들한테 전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니네들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엄하게 처벌할 것이니까, 엄징할 것이니까 착실히 거행하라 라는 얘기들이 꼭 있는 거죠. 여기는 대신 시간이 없습니다. 기축년 9월 초 6일 하고 시간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첩이라고 해서 임명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지금 면회 군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임명할 때 그 임명장인데, 그래서 수령이 현감이 임명하는 일이다. 북포, 흥덕에 북포가 있는데 북포 수색감관과 상도 선려각, 각 선려각의 관분 주인에게 임명한다. 한량인 국경순을 이 자리에 임명하면서 주는 겁니다. 임명첩이죠. 앞에 것까지는 그러니까 세 개는 되게 관에서 발급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관문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공문서 요즘으로 말하면. 뒤에는 이제 사문서예요. 이건 일종의 탐원서입니다. 석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석포에 흥덕에 석포가 있었는데 석포 주민들이 홍수가 나니까 여기는 흥덕 석포는 그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개포, 포구이기 때문에 농경지가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산하고 바로 바다니까 농경지가 낮은 곳에 있는데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나고 그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 이곳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가 되면 이게 바닷물까지 와서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구에 그 제방을 쌓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 여름에 아주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다 농경지가 다 침수가 돼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올린 그 석포 주민들이 올린 일종의 연합해서 올린 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현감한테 알린 거죠. 그래서 면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방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원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토지 매매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주라고 쓰여 있죠. 전주 김휴중이라는 사람이 국치성이라는 담양국시한테 판 건데, 여기는 여기 내용이 당차 궁춘, 지금 궁벽한 그 봄에 보릿고개를 만나서, 그래서 세금을 낼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 5마지기를 15량에 팔아서 세금을 내려고 한다라고 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대대로 전에 내려오던 토지를 팔면서 만든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수표라고 해서, 근데 이 지역이 아까 이제 고숙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농촌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촌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면서 쓴 이게 차용증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이자는 오리로 하겠다라고 해서 한 문서입니다. 이건 산간 지역에 있는 그런 양반집의 문서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고, 특히 이제 여기 석호 주위에 있는 북포에서 사포 이런 포구가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다른 지역이었지 않느냐, 산간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종합하면 담양국시 고문서는 관과 민의 시각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드문 자료입니다. 되게 이제 여기 함영호시, 고창에서 아산의 함영호시 같은 경우 고문서들을 보면 다 양반집 고문서라 이렇게 대부분 양반의 입장에서만 보고, 그 다음에 그 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관문서가 적은데, 여기는 그 아전이 실물 담당해서 그런지 그 관의 문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의 문서와 사문서가 모두 전례하기 때문에 관과 민의 시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드문 자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 아까 그 감결을 내용을 분석해 보면 1888년 대기근 속에서 구유를 어떻게 하고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41쪽에 발표문 41쪽에 나옵니다. 1888년 대기근이 이자 관찰사가 그때 이현직이었는데 이현직이 첫째 이제 구유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봉급의 일부를 떼어내서 구유 재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니네 고을에서는 얼마를 낼 것인지 한번 보고를 해봐라라고 하는데 자기는 1만 양을 내놓는데 사실 그때 흥덕 수령이 쓸 수 있는 돈이 300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0석의 일부밖에 못 내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전라도가 56개 고을이었는데 56개 고을의 수령들한테 다 저기 이제 흥덕에만 낸 게 아니고 56개 고을 수령들한테 다 냈는데 이 흥덕은 아까 고석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 300석도 많은 거죠. 가령 진안 같은 경우는 엄청 적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봉급의 일부를 떼어내서 물론 이때 봉급이란 것이 수령자한테 정해진 봉급이란 게 사실은 없었어요. 일종의 판공비죠. 관리들 오면 대접하고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한 그런 판공비인데 판공비 일부를 떼어내도록 자발적으로 유도했고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의연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백성들한테 돈 많은 요호부민들한테 내도록 해서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서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수령의직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금 낸 사람한테는 초사직, 그러니까 참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왕한테 직접 그 계문을 올려서 왕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그냥 감사라고 해서 주어진 그런 행정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자기가 내린 지시를 한글로 번역해서 게시하라, 한문과 게시하라라고 한 거죠. 양반들은 한문을 보면 읽을 줄 아니까 이 공문을 보고 읽을 수 있었는데 평민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고석규 선생님이 뭐 일제시대 때 면장도 글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건 좀 제가 보기엔 일본 사람들이 좀 무시한 면이 있고 그 조선시대에 한글을 아는 평민들이 많았고 한문도 조금씩 터득한 그런 공문서를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내린 지시를 평민들도 알 수 있게끔 한글로 번역해서 곳곳에 게시하라. 골목골목 게시하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봐요. 그냥 시장통에 게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각 마을에도 게시하라.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게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도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끔 했고 이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향리들이 그 중간 실무층의 향리들이 이걸 왜곡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그런 가능성을 줄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동학 농민 전쟁 때 그 집강소를 설치하고 또 그랬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 구율 정책을 하면서도 국가가 운영되려면 세금을 걷어야 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것을 엄격하게 강조를 했고 그와 아울러서 향리들의 부정을 강하게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아전들은 기본적으로 봉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전들은 봉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런 데서 부정이나 은닉이나 이 돈을 가지고 착복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전들을 이제 처벌하려고 하면 같은 고을에서 처벌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아전들이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돌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걸리면 다른 고을로 보내겠다. 그게 이형이라고 해서 다른 고을로 보내서 처벌하겠다. 다른 고을에 가두어서 처벌하겠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을 구제와 통제를 동시에 수행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사가 이런 데 치중했던 반면 수령은 이런 것들을 확인한 정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유나 연임의 동관을 받기 위해서 행정보고 정밀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흥덕 현감이 민태식이었는데 민태식의 경우 매년 농사를 짓고 그때 세금을 매겼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전들한테 실제 가서 실물 조사하는 사람한테 들판의 위치와 들판의 이름, 들판의 위치, 수확량, 그다음에 자기니 누군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라. 구체적으로 장부에다 기록을 해라. 라고 해서 현장 데이터 관리를 강화해서 향리의 통제를 핵심적으로 과제화했는데 이게 이제 들판명이라든지 그런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하고 이걸 일반적인 수령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토지 자긴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대부분 양반들 토지 같은 경우는 노비 이름으로 써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이런 거에서 향리들이 부정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데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둔 것을 제때 정부에다가 갖다 수송하는 것이 큰 문제였었는데 세곡 수송을 윤선에 수송하도록 지방민들이 직접 부담을 줬고 그래서 관어 징수 시기와 운송 절차를 비교적 상세히 공지를 해서 실무 혼선을 줄이고 민의 충돌을 완화하려는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 이후 변화는 향약소와 민의를 소통해서 향약소를 통한 지시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약소를 통해서 관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이걸 수표라는 걸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시가 전달되었는지를 그 주인이나 그 면의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표로서 확인하도록 해서 지시가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고 확인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향리들 수령들이 그렇게 했는데 비해서 평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장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884년 석호리 주민들이 그 수재를 입었을 때 집단적으로 민원을 했고 그래서 제방의 보수와 생계 대책들을 요구했고 그래서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등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리의 변화와 향리 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제 수령이 오면 향청과 대개 이제 향청, 작청, 장청 이걸 삼청이라고 하는데 양반들의 대표가 향청을 이루고 향청에서 수령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이 고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향청의 양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청은 향리로 이루어진 거고 이 장청은 무임 지금 군인들
혹은 경찰이 있는 곳이 경찰서에 해당되는 것이 이 장청이고 지금 군청에 해당되는 게 이 작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일종의 향청이라는 자문기구가 되어서 이게 조선 전기는 이런 형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여기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양반들이 향청에 잘 가지를 않습니다. 향청에는 이제 좌수와 별감들이 있었는데 좌수와 별감이 수령은 여기서는 자문기구였는데 여기는 예하 속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가서 실무를 도와주는 일들, 그러니까 민원 같은 거 담당하고 그런 일들을 향처에서 일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기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좌수와 별감이 일종의 그 향리들하고 비슷한 그런 민원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청과 장청을 들어 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가리들이 그 대대로 아전들을 만나는 사람은 향리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런 세습적인 향리가 아닌 가리들이 오게 됩니다. 다른 향리가 아닌 세습적인 그런 아전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향리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가리 출신들이 점점점 작청에는 당연히 자기들 근무기구니까 이직을 갔는데 장청에 가고 그 다음에 거기를 넘어서 향청까지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게 사실은 이 흥덕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집이 바로 이 담양국시입니다. 담양국시는 원래는 고산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완주 통폐합된 고산에서 살다가 조선 중기쯤 태인으로 옵니다. 태인으로 와서 살다가 18세기 중엽쯤 흥덕에 들어옵니다. 흥덕에 들어와서 손자 때부터 향리직을 시작해요. 그 향리직을 시작해서 이렇게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방이라든지 호장이라든지 향리직의 우두머리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더 연구가 돼야 할 텐데 고창도 마찬가지고 고창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에 그 판소리 잘하는 신재호가 서울에 중인으로 있다가 와서 신재호 당대에 바로 호장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쪽 아전들의 세력이 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하여간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여기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건 규명이 돼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아전 역할들을 했으면 되게 그걸로 끝나는데 이제 군관을 하게 되고 여기는 간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하리는 작청 소속이고 행수군관은 장청 소속이고 후대가 되면 향청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래 출신의 담양국시가 향청, 작청, 장청의 직임을 두루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리 사회에 이제 내부 갈등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포구 선주인권과 수색 감관을 둘러싼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건 따로 제가 이번 글을 쓰다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글을 하려고 하고 이것이 이런 경제적인 갈등들이 심했기 때문에 흥덕에는 그런 그 갑오 농민 전쟁 전후로 그런 면들을 좀 더 치중해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논문을 써야 할 만큼 자료가 나와서 이것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1년 사이에 무려 9번이나 감관이 교체됩니다. 이것도 수령이 임명했다가 감사가 임명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되는 사포, 후포, 사포, 후포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큰 창이 있었습니다.
여기 정읍창이라고 되어 있죠. 정읍에서 쌀을 실어다가 여기다 둬서 여기에서 포로 나가고, 여기가 굉장히 컸고, 사실은 이제 이 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흥덕 막 조사했을 때 여기에 그 문경 송씨들이 요 포구에 관련돼 가지고 그 집이 굉장히 잘 됐다가 망했고, 이 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기에 이 포구에 투자했다가 망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농경지가 요거에 지금 여기 그대로 물줄기 그대로 있죠. 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조선 말기 상업의 발달로 폭을 유독 요때 18세기 후반부터 이 포구가 굉장히 발달하고 이 포구에 의한 이권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료적인 가치는 담양국시 고문서는 그 흥덕현의 행정 운영이나 민심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향리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민중의 정치적 성장으로는 가리의 성장이라든지 각종 지시를 한글로 게시했다든지 등장을 활성화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 사회적 의식 성장이 동학 농민 시기의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